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방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종망 지정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데는 공인중개사 협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업체에서 그 지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부동산 거래 종망 전국적인 정보 교환 체계 이거보다는 지역 정보망이 발달이 돼 있죠. 개업공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개업공개사 이렇게 모여갖고 단체를 만들죠. 단체를 만들어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갖고 공동중개라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달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요 개업공개사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문을 전부 다 닫고 저기 동해안으로 야유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야유회 안 가는 사람은 문 열어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거죠. 문 열어놓고 영업하면 이 회에서 제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개업공개사들이 무슨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 담합을 합니다. 역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역 정보망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종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것을 부동산 거래 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개공사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서 정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누구만? 개업공개사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중개상물에 관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것을 부동산 거래 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이 부동산 거래 종망에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이 그 전에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다가 한동안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이번 30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원래 한 문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종망을 공인중개사 법정에서 폐지하지 않는 한 이거는 한 문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31회 시험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종망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5개 지문이 주어지죠. 5개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 이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느냐면 부동산 거래 종망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OX? X. 중개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간이 되는 거죠. 다시 부동산 거래 종망은 개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X. 다시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내용을 중개 의뢰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OX?
X. 중개 의뢰인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죠.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반하는 지문들입니다. 전부 다 실제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들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지정 요건은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상씩 돼야 됩니다. 전국에서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전국 500명인데 처음에 도입될 때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정을 받는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명, 2개, 30명 요거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거래 종목은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제 여기다 중앙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로다가 중앙 컴퓨터 연결해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업공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로다가 중앙 컴퓨터 연결해서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죠. 이게 옛날에 1993년부터 도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구태여 이거를 이용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데 93년도에 도입됐을 때는 선진 중개제도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속 중개 계약이 현실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 대부분 일반 중개 계약이지. 여러 명이 개업공개에서 중개를 하는 거지. 한 사람한테만 중개를 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거의 없죠. 이 전속 중개 계약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이 부동산 거래 종망제도가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 부동산 거래 종망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지만 의뢰인은 가만히 앉아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를 찾아다니면서 중개행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종망이 우리나라 제도로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이 사람이 누구?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빨간 거를 해가지고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칠하면은 어디? 1명? 기사. 이게 기사하고 기능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제가 옛날에 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저기 구미에 있는 구미공고라고 갔었습니다. 구미공고, 구미전자공고, 국립공고를 해갖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책도 다 주고 옷도 다 줍니다. 교복도 다 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학교였었어요. 모자에다가 큼지막하게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모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어울리죠?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그래서 10월 1일 날 야반도주에서 나와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졸업하면은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는데
전자계통에서 따고 싶은 그 기능사 자격증은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대여섯 개 따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는 게 기능사예요. 기능사.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면은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니까 기능사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기사인데 이거를 치사하게 기능사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겠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전문가, 이 사람은 누구?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처리기사도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2개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A를 고용하면은 2가지 요건을 구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안 했다죠? 한 사람이 자격증을 2개 다 갖고 있다고 해서 2군데 다 해당되려면 사람을 반으로 잘라야죠. 한쪽 손은 절로 가고 한쪽 손은 일로 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로서는 2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요거 개인용 컴퓨터나 설치해놓고 정보 운영했다고 설치되면 곤란하겠죠?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 하나 갖고서 정보만 운영했다고 설치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500명 이상의 개업공회사들이 이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성능이나 역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정 신청 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를 갖추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이니까 당연히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구비서류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이것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가 되는 거죠. 구비서류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국 50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 및 가입 신청을 했으니까는 이용 및 가입 신청서가 있겠죠. 500명 이상 거. 그리고 이 이용 및 가입 신청서를 개업공개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폐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하는 게 여기서는 등록증 사본입니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정보처리기사 요 사람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 사본.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5번째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을 통해서 뭐를 사고 팔 때는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구비서를 갖춰서 수수료는 얼마? 수수료는 없다.
야, 수수료 없는 거 뭐 대수라고 그 일부러 쓰니. 대개 구비수를 갖추면 수수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거냐면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죠. 공인행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내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건데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니까 중앙정부에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 하는 거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협회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 지정받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거예요? 10,000원을 받을 겁니까? 10만 원을 받을 겁니까? 이거를 위해서 법령에다가 수수료 내라 이렇게 규정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해주고 지정 처분해줬다는 증명서로서 지정서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고서 곧바로 종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해주고 지정 처분해줬다는 증명서로서 지정서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고 곧바로 종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일 3월 똑같이 3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숫자를 혼동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날짜 규정이 많이 나오죠. 몇 개 나옵니까? 수도 없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에도 몇 개 없어요. 이 똑같은 데서 30일 3월, 20일 2월, 60일 6월, 3월 3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법령 및 실무에서는 딱 2개가 나와요. 여기서 30일 3월이 나오게 되고 저기 뒤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되에 관한 특례 여기서 가보면은 60일하고 6월이 나옵니다. 그런데 60일 6월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줄기차게 출제가 됐는데 30일 3월 이거를 바꾸는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요거 문제 내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30일하고 3월 중에서 어떤 걸 더 잘 알아둬야 될까요? 30일이에요? 3월이에요? 이 3월을 더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해줘라. 이거는 국토부 장관만 잘 알면 되지. 맞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처분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3월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 중요도를 파악할 때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거래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회에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사실대로 공개되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회에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업공회에서는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되고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의뢰인이 자기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매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예사는 매도 의뢰 받은 내용을 부동산거래 종망에 공개를 합니다. 또한 저기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은 제1은행에 다니는데 며칠 있다가 제1은행 본점으로 전건을 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제1은행 본점이 어디? 종로 방문각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을 한 번도 안 와본 겁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서울에서 직권하냐고 헤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예사에게 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예사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줄게. 해서 매수 의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업공예사는 매수 의뢰 받은 내용에 맞춰서 정보망에서 정보 내용을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아파트 거래가격 1억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해갖고 엔터를 탁 치면 이 개업공예사가 공개한 내용이 검색 과정에 걸리겠죠. 그러면 자기 의뢰인에게 이런 물건이 있는데 마음에 드느냐 검색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고 제주도에 있는 의뢰인이 좋다 사달라 하면은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서울에 있는 의뢰인입니까?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예사입니까?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예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서울에 있는 의뢰인하고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예사하고는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종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뭐예요? 개업공예사들끼리 개업공예사 상호 간 이렇게 되는 거죠. 개업공예사 상호 간에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예사는 자기 의뢰인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보망에서 정보 내용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예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절차에다가 번호를 매겨보면은 매도 의뢰가 1번이고 공개가 2번이고 매수 의뢰가 3번, 검색이 4번, 검색 결과를 자기에게 통보하는 게 5번,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예사에게 연락하는 게 6번, 매수인 있음을 연락하는 게 7번, 거래계약 체결이 8번,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게 9번이 됩니다. 이거를 1번부터 9번까지 기계적으로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3개 내지 4개를 가로를 쳐놓고 가로 안에 순서에 맞게끔 옳게 연결한 것은 하면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15회 시험에서는 매도 의뢰와 매수 의뢰 딱 2개가 주어지고 7개를 가로를 치고서 가로 안에 순서에 맞게끔 옳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면 7개를 가로를 쳐서 문제를 만들면은 이 내용을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 중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한참 헤매고 결국 한참 헤매다가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회 출제위원이 나쁜 놈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7개를 가로를 친 건 너무 과한 거고 이 중에서 만약에 3개 내지 4개를 가로를 치고서 문제를 냈으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계약 체결은 어떠한 특징이 있게 되냐면은 몇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하게 됩니까? 2명이죠? 두 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력해서 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준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공동중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계약 체결은 공동중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제에 대한 제재인데, 거래정보사업제에 대한 제재, 지정 취소, 이거는 공부하면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건 저기 뒤쪽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의 의무로 갑니다. 프린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 요거까지만 나갈 거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프린트 없이 들어보세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거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 윤리니까 도덕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페이지도 70페이지 딱 한 페이지죠. 근데 원래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입문서로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데 프린트를 내드리니까 원래 프린트를 첫째 시간에 안 줬죠. 안 주니까 다른 강사들은 다 주는데 왜 안 주냐고 해갖고 칠판에 쓰는 이 강의 노트를 프린트로 내드렸더니 이제는 책을 보지 않고 이 프린트로만 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장단을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 프린트는 보조용품이에요. 주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주종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프린트만 갖고 공부하신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책 자체를 갖고 오지 않고 프린트만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프린트는 항상 보조용품입니다. 주가 되는 거는 책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이 프린트는 1월부터는 안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쓰던 강의 노트입니다. 올해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에 쓰던 강의 노트. 그렇기 때문에 개정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개정 내용도 또 많죠. 개정 내용 상당히 많아요. 개정 내용 상당히 많은데 이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해서 1월 첫째 주부터 강의 노트가 이렇게 묶어져서 나옵니다. 묶어져서 나와서 이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그러면 요 강의 노트를 구입해서 6월 달까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부터는 프린트물 나가는 건 전부 다 OX 지문이 프린트로 주어집니다. OX 지문이 프린트로 주어지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듣고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죠. 근데 이렇게 싹 돌아서면은 날아가 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나왔던 이 지문을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곧바로 문제를 풀면은 대부분 또 풀려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OX 지문으로 이게 풀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조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항상 강의 시간에 프린트문이 나가고
이 이론 강의를 하고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시험 공부는 이론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빨리 정리가 된다. 이론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론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내용만 쫙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은 계속 읽는데 지나간 내용은 계속 잊어버리죠. 이게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남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개업공예사 상호간이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문 중에서 중개의뢰인 상호간의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고 엑스표 치는 사람도 있죠.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틀린 거죠. 아, 뭐가 틀렸지? 아, 여기 중개의뢰인 상호간이구나. 여기 개업공예사 상호간인데 중개의뢰인 상호간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 개업공예사 상호간이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서 확 박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영교실은 별도고요. 영교실은 전주에 배운 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전주에 배우는 걸 테스트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이론 강의를 듣고서 계속 여기에 대한 그 OX 문제를 풀고 넘어간다고요. 원래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은 여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해갖고 6월 달까지 가면은 프린트물만 한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중에 이거를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아두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또 읽어볼 거 아닌데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은 이게 전체 다가 필요하면은 제 카페 같은 데서 다운받으면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잔뜩 모아두면은 이게 언제 받았던 자료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은 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은 모아두지 말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지금부터 너무 이 빡시게 돌리면 싫어하겠죠. 근데 1월 달부터는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조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하고 문제 풀고 공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도 꼭 이론 내용을 공부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풀어본다기보다도 이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파악해야지만 공부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전 후인데 이게 이전 전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전 후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과목은 전부 다 이론만 이렇게 쭉 공부해서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 잡히진 않는 거죠. 이거를 확 잡으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지문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만 공부하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개업공예사 등의 기본 윤리 공인중개사법 29조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개업공에서는 품위유지 해야 된다고요. 그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품위유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뻣뻣한 모습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보통인데, 뻣뻣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품위유지는 그 개념이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업공에서는 이제는 장사꾼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업공에서라고 부르는 거죠. 장사꾼 취급할 때는 뭘로 부르는 거예요? 업자라고 부르는 거죠. 중개업자. 그러니까 요식업자. 장사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장사꾼 취급을 한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갖고 개업공회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장사꾼이 아니라 전문 직업이니까 이제는 사리사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게 품위유지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개업공회사들은 품위유지 엄청 좋아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죽하면은 공인중개사 법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저기 뒤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 또 매사의 품위유지입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도 품위유지, 업무 내용도 품위유지. 품위유지가 없으면 협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신의, 성실 역시 도덕적인 용어죠. 그럼 이 도덕적인 용어가 왜 법률 용어로 등장을 하느냐? 우리나라를 성문법이라고 얘기하죠. 문자로서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완벽하게 규례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정교한 문자, 이 추상적인 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활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갭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메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일방규정, 도덕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개념을 그 법적 개념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정하게 중개하라. 공정하게 중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냐? 공정하게 중개하는 것은 양당사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중개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개공사가 되시면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중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아는 사람이라고 유리하게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서 중개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중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의뢰인으로 봐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중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뭐라고 부릅니까? 의뢰인. 어이, 의뢰인, 일로 와보십시오. 여기에 서명란하고 권리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중개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중개행위를 이끄는 이 개업공회사의 의무는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의무죠. 고차원적인 의무니까 개업공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옛날에 기본서는 안 나왔는데, 여기 입문서에는 안 나왔는데 이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냥 선량하라니까 착하면 되는 것 같죠? 맞잖아요.
이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관주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를 찾아라 해서 엔터를 탁 치면 뭐라고요? 오늘 가서 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그딴 말 없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강의 시간에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라 멍청아. 엔터가 깨질 정도로 힘있게 탁 치면 뭐라고요? 진짜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업공예시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학설과 판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의뢰인이 개업공에서에게 아파트 전세 하나만 얻어달라고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에서는 알맞은 아파트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죠. 가족은 몇 명입니까? 살림살이는 얼마나 됩니까? 살림살이는 얼마나 됩니까? 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개업공에서는 이 의뢰인이 자기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피기 위해서 세컨드에게 집을 얻어주려고 하는 거였었다. 이 사실을 개업공예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와 같이 중개인이라는 과정 속에서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오게 될 비밀이죠. 그래서 개업공예사들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개업공예사 등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밀 준수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일단 이 용어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충 넘어가세요. 나중에 반의사 불벌죄하고 이제 친고죄하고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뭐 고소에 친한 범죄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용어대로만 나옵니다.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비밀 준수 의무는 예외가 인정되는 개업공예사 등의 의무에 해당되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첫 번째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이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내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누설해도 좋으니까 좋은 집을 빨리 좀 얻어달라. 같이 있고 싶어 죽겠다. 해서 집주인에게 이 의뢰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누설을 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비밀이 다른 의뢰인에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비밀이 다른 의뢰인에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오히려 비밀을 지키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보면 한여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죠. 네. 좋아하십니까? 네. 전설의 고향이나 이야기 속으로 보면은 귀신 나오는 집이 있죠. 네. 집에서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죽고 병드는 겁니다.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개업공예사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이사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의뢰인은 그 집을 사지 않겠죠. 개업공예사는 돈을 벌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밀이 다른 의뢰인에게 고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히려 비밀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 뭐다? 귀신일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요? 강남 한복판에서 시설도 깔끔하고 사람들도 많은데 무섭기는. 근데 옛날에 대전강의라는데 대전강의 할 때마다 그렇게 이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푸슬푸슬 내리는데 야간 강의라면서 귀신 얘기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래요. 사람도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를 가냐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차를 갖고 왔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게요? 그게 더 무서워. 네, 더 무섭대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혼자 가시라고 했고 그 애를 끝으로 그 학원 강의도 그만뒀습니다. 이와 같이 비밀이 다른 애에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실대로 진술해야 될 이와 같은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사 등의 기본 윤리로서 네 가지 의무를 살펴봤는데 1번 품위유지 의무, 2번 신의 성실로 공정한 중개인을 해야 되는 의무, 3번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 4번 비밀 준수 의무, 오지선정이니까 5번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켜놓고 5개 지문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음 중 개업공예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신의 성실로 공정한 중개인을 해야 되는 의무,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의무가 된다고 했죠. 다시 다음 중 개업공예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비밀 준수 의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의무가 된다고 했죠. 다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개업공예사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제의 주의무. 그래서 아까 탁 치면 그딴 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한 게 전부 다 농담한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갈까요? 아니요, 쉽게. 제가 어렵게 간다니까요. 다음 중 개업공예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비밀 준수. 이거는 개업공예사 등 해갖고 중개보조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거 세 가지는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비밀 준수 의무, 요거만 개업공예사 등 이게 이제 등자가 들어가면 중개보조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개보조원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다바리 주제 품위유지.
어울리지가 않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부담하는 의무고 중개보조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비밀준수 의무만 개업공예사 등 해갖고 중개보조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올까요? 비밀준수 의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비밀준수 의무의 내용 자체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선 이 나름대로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된 개업공예사의 의무는 개업공예사로 있는 동안에 부담하는 의무죠. 그런데 건물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의무다. 특징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 중에서 반의사 불발제 오직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비밀 준수 의무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업공예사 등의 기본 윤리를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